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기계설비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연구 보고서 그리고 관련 통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4차 산업혁명이 기계설비 분야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렇죠. 또 필요한 인재는 어떻게 키우고 실제 현장은 어떤지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중요한 주제죠. 특히 어떤 기술 역량이 중요해졌는지, 국내외 교육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른 현실적인 차이, 이것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까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익숙한 말이죠. 기계설비 분야도 당연히 큰 변화를 맞고 있고요. AI, 머신러닝, 빔, AR, VR 이런 첨단 기술들하고 막 섞이는 게 중요해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젠 IT 기술을 붙이는 능력이 필수 역량이 된 거죠.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를 들면 AI나 머신러닝은 이제 제조 공정 최적화 이걸 넘어서 예측 유지 보수까지 가능하게 하거든요. 예측 유지 보수요?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아는? 그렇죠.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리고 빔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의 효율성을 확 높여주고요. 소방 쪽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화재 위험 예측하고 드론이나 VR, AR 같은 걸로 훈련 방식도 바꾸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국내 NCS 기준 역량에 더해서 이런 융복합 기술 이해도가 이제는 정말 중요해진 겁니다. 흥미롭네요. 특히 그 비문 설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다 바꾼다고 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중소기업은 도입 비용 부담이 크다고 나오던데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기술 자체는 중요하다고 다들 아는데 뭐랄까 초기 투자 비용이나 전문 인력 확보 이게 중소기업한테는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지원이라던가 교육 시스템 강화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가요? 이런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자격제도 같은 거요? 네,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FE, P 자격이랑 같이 CPD라고 해서 지속적인 전문가 개발 시간을 요구해요. 실무 경력을 아주 중시하죠. 계속 공부해야 하는군요. 네, 영국은 또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OS 기반으로 자격을 만들고 빌딩 서비스 엔지니어링 분야 디플로마 과정 같은 걸 운영하고요. 일본은 건축 설비 기술자 외에 기술사 시험하고 연계해서 수습 기술자 교육 제도를 운영해요. 꾸준히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거죠. 다들 나름의 방식으로 실무 능력, 최신 기술 습득을 독려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국내 교육은 이 속도를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좀 이론이랑 실무, 특히 신기술 교육 사이에 좀 간극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지적된 부분이에요. 보통 2년제 대학은 실무 중심으로, 4년제는 이론 중심으로 좀 나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양쪽 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교육은 좀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어요. 특히 빔이나 3D 프린팅, 자동화 건설, 이런 건 이론만 들어서는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실습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실습 교육이랑 또 지속적인 재교육,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전문 인력 교육 훈련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요. 법으로 정해진 건데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교육 목표가 뭔지 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직무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고려할 인프라도 부족하고요. 기존 교육기관들은 또 이미 다른 법정 의무교육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좀 벅찬 면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교육 여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크고요. 그래서 아예 별도의 기계설비 전문 교육원을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방안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기술이랑 교육 현실을 봤으니 이제 실제 커리어에서 마주하는 현실, 바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문제, 이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네, 문영만 박사님 2019년 연구 결과인데요.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 총액이 대기업의 약 52.6% 수준이었어요. 52.6%요? 와, 절반 조금 넘는 거네요. 네, 정말 큰 차이죠. 평균 근속 연수도 보면 대기업은 9.3년인데 중소기업은 4.5년? 이것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격차가 상당하군요. 원인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그 오학사 블라인더 분해법이라고 하죠. 임금 격차를 설명 가능한 요인이랑 그렇지 않은 요인으로 나누는 거요.
맞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임금 격차가 한 44.2%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근속 연수나 학력 같은 인적 자본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이 약 23.8%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설명되지 않는 부분? 어쩌면 차별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 부분이 약 20.4%나 됐습니다. 특히 근속 연수랑 학력 차이가 격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나타났고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20%나 된다는 게 좀 걸리네요. 그럼 중소기업 입장에서 임금 수준을 높일 방법은 없을까요? 연구에서 긍정적인 요인들도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결국은 기술 혁신하고 자본 투자가 핵심이에요. 연구개발비 투자라던가 자본 집약도, 노동 생산성 이런 요인들이 임금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아, 역시 R&D 투자랑 생산성이군요. 네. 그리고 노조 유무나 수출 비율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반대로 외주 비율이 너무 높거나 특정 대기업에 대한 거래 집중도가 너무 크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임금 개선의 열쇠라는 거죠.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기계설비 분야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또 교육 시스템은 어떻고 현실적인 임금 격차는 어떤지 좀 다각도로 볼 수 있었네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기계설비 분야가 분명 첨단 기술하고 융합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개인의 커리어나 보상은 여전히 기업 규모라던가 투자 여력 같은 현실적인 구조적인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 이걸 좀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산업 구조적인 측면도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네, 오늘 논의가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앞으로 기계 설비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려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에 주목하고 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업 규모의 격차라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여러분만의 경쟁력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